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 435명 증가해 5,621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하거나 기계 호흡을 하는 환자들도 50명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해 가능한 모든 시설을 동원해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다음 주까지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해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편부터 인천공항발 미국행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이 의무화됩니다. 코로나19로 가라앉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1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메르스나 사스 때보다 큰 규모입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오늘 8시 뉴스는 우선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환자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환자가 하루 사이 400명 넘게 늘면서 전체 확진 환자는 5,621명이 됐습니다. 또 2명이 더 숨지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33명입니다. 전체 환자의 4분의 3 정도가 대구에 집중돼 있는데 보건당국은 이 대구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신천지 교회처럼 여러 명이 감염되는 사례가 최근 이어지는 점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그런 곳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내용을 박하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충남 천안의 줌바교습소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7일 만에 무려 79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경북 이스라엘 성지 순례단과 부산 온천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지만 모두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국내 확진자의 약 66%가 집단 발생 연관 사례로 파악되는데 대표적인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 외에도 우려할 만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방역 대책의 중심을 신천지 신도에서 다른 지역의 감염 사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산발적으로 생기는 어떤 경로로 진단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조사와 감염 경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사망자는 어제 오후와 비교해 2명 더 늘었는데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67세 여성이 포함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거나 열이 38.5도가 넘는 중증 환자가 27명, 기계 호흡을 하는 위중한 환자가 25명으로 중증 이상의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치료를 받다 격리 해제되는 환자 수가 앞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증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로 이제 감염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바로 퇴원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속도만큼 격리 해제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겠다. 또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선 증상이 없을 경우 오는 8일부터 격리가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대구 경북 지역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대구 지역의 환자만 이제 4,000명이 넘었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남 기자, 대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 있다가 숨진 사례가 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사망자가 각각 1명씩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대구에서 숨진 70대 남성은 지난 2일 양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 중 쓰러져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자가격리 중 숨진 사람은 모두 5명인데 전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병상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구는 아직도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2,270명이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중증 환자들은 각 시도 병원으로 옮기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고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 입원 대기 환자를 없앤다는 게 목표입니다. 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오늘 하루 늘어난 환자 숫자만 보면 최근 며칠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만 보면 오늘 환자가 405명 늘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하루 5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대구 확진자의 64%가 신천지 관련 환자인데 신천지 교인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신천지 확진 사례가 크게 늘지 않은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대구 북구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보재화원에서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원장과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2명, 그리고 장애인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도 여성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병원에서 TBC 남효주입니다. 네, 지금까지 숨진 환자들을 보면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앓던 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폐질환 같이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이 350명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이어서 김혜민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과 암, 폐질환이 있는 기저질환자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보건당국이 대구 지역의 확진자 4천여 명을 살펴보니 이 중 기저질환자가 355명, 비율로는 15% 가까이 됐습니다. 폐질환 환자들이 187명으로 가장 많고 당뇨와 암 환자도 157명이나 됩니다. 고령의 환자들도 코로나19에 취약한데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147명으로 40%가 넘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고위험군 확진자들을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대구에선 자가격리 중에 숨지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확진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입원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중증 환자 우선 입원 방침을 세운 뒤 대구시 의사회는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우선 입원 대상자 130여 명을 선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선 이 환자들이 병실을 배정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증 환자 10명 보는 것보다 중증 환자 한두 명 보는 게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봐오던 인력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겠죠. 계속되는 병실 확보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대구에 가용병상 2,360여 실, 생활치료센터 시설 2,900여 실을 확보했다면서 앞으로 생활치료센터 6천여 실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대구와 바로 붙어 있는 경북 경산에서도 최근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 다음으로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히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손형한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이곳 경산엔 모두 10곳이 넘는 대학들이 한데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20대 청년층이 많은 건데 이들이 신천지 교인들의 주 포섭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집계된 경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39명인데 오늘 오전 기준으로 전체 확진 환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20, 30대 환자도 전체 30% 수준입니다. 신천지 피해자 모임은 대구 신천지 교회가 있는 지역과 같은 생활권이라 교류가 많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습니다. 경산에서 단순히 요 지역에서만 포교를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시내를 나간단 말이에요. 흩어지면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또 활동하러 또 다닌다는. 실제로 13명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이 지역 서린요양원의 첫 번째 확진자도 대구 신천지 교인과 접촉했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이 병원에는 아직 격리병상을 얻지 못한 확진 환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송 아직 안 되신 분이 9분이세요. 이송은 개별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고 보건소에서 이제 배정되는 대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분이 배정되도록. 집단 감염을 포함해 경산 지역에서 잇따라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경산 시내와 대학가는 더욱 썰렁해졌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자, 보신 대로 이렇게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 대구만큼이나 경북 쪽의 의료 장비 또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전담 병원조차 소독약이 모자라고 또 의료진은 수술복이 없어서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현장을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 안에 환자복과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언뜻 의료진과 환자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경북 안동의료원 간호사들입니다. 의료진용 수술복이 부족해 환자복으로 대신한 겁니다. 지금 간호사복이 없어서 이렇게 입고 계신 거죠? 보호복 안에 원래 수술복을 입는데 그래야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즈도 없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이고야. 이게 이것도 지금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틀 정도 있고 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안동의료원에는 85명의 환자가 있는데 내일까지 확진자 10명 정도가 더 입원합니다. 청소는 물론 환자 수발까지 간호사가 맡고 있어 확진자가 느는 비율만큼은 간호사가 보충돼야 하는데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입니다. 의사는 2명 충원에 그칩니다. 가능하면 네. 우리 호흡기를 많이 하시는 내과 선생님이 오시면 네. 뭐 제일 좋은 그런 상황인데 네. 뭐 그런 분들이 각자의 병원에서 또 자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독약은 더 달려서 종일 인근 병원에 소독약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해야 하고 환자가 없는 행정동은 알코올 소독 대신 물로만 청소합니다. 용량 자체가 골고루 분배가 돼야 되지 한쪽 부분에 다 부어버리면은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가 없잖아요. 하루 500~600개씩 쓰고 있는 방호복은 사 나흘치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3번이나 갈아입었어. 찢어진 게 있다고요? 찢어졌다기보다는 자꾸 올렸는데 중간에 다시 갈라지더라고요. 음압기가 부족해 어제까지는 일반 병실에 있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직원들의 힘으로 이제 환자를 진료 해낸 데 어떤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환자를 이제 받으려면은 외부 인력 지원이 또 필요하고요. 경상북도는 대구처럼 경상북도를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자, 이렇게 의료품이 부족한 건 사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료진이 입는 방호복 같은 경우에는 서울 대형 병원들도 재고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구하기 어려운 거고 또 해법은 없는 건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지정음압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이 대형 병원도 방호복 재고량은 일주일치뿐입니다. 지금 물건이 안 들어온 지 좀 됐고 현재 재고가 없는 상황이고요. 국내 방호복의 80%를 공급하고 있는 A사와 B사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원래 그냥 심플해요.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물량이 딸리니 저희가 공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저희가 수입을 해오는 중국 회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희가 보호복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보호복을 더 발주를 넣어놨었는데 발주를 넣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공급받는 물량으로는 버겁다는 겁니다. 저희의 생산 캐파가 월 만장이라고 한다면은 질병본부 이런 데서 요구하는 수량은 10만 장, 100만 장 이런 단위거든요. 중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방호복 부족 사태는 전 세계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육지책이지만 인공호흡기 치료 등으로 공기 전염이 가능한 의료 현장에 방호복을 우선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의료 현장은 가운 같은 대체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 외 동남아에서 빠르게 방호복이나 방호복 대체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늘리는 것도 시급합니다. 동남아시아 항공편이 줄어들면서 그 여객기 화물칸에 들어가는 수량이 제한돼서 못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바틀렉이 허들이고요. 부족한 물건이지만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배분하는 것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요즘 다들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더 비싼 값에 팔려고 창고에 몰래 쌓아뒀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이런 식으로 경찰이 압수한 마스크 약 450만 장을 시중에 풀어서 사람들이 정상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지금처럼 오래 줄 서지 않고 마스크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다음 주는 돼야 할 것 같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판매 시작은 오후 2시부터였지만 번호표 나눠주는 시간조차 예상할 수 없다 보니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네, 7시에 나오고 번호표는 10시부터 받았어요. 3시간 정도 기다리고 약국 아무리 돌아다녀도 오늘부터 아예 안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판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며칠째 허탕을 친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우리같이 요양보호사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노인네들을 돌보려면 마스크는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는 오늘 마스크 수급 대책을 발표하려던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당정청 회의에선 마스크 수출을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출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고 국내 생산량은 더 늘리기 어려운 한계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금 24시간 돌리고.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NB거든요. 재료가 충분치 않으니까 가뜩이나 부족한데 더욱더 부족한 사태가 이미 발표한 내용도 수정되기 일쑤입니다. 학교 비축분 580만 개를 일반 시민에 공급하기로 했던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 물량 160만 개만 걷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힘들게 구한 아이들 마스크를 증발한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약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줄 서는 일 없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으려면 다음 주는 돼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내일 마스크 공적 판매 비율을 전체 생산량의 80%로 늘리고 1인당 구매량은 일주일에 2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네, 모두가 마스크를 찾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마스크가 남들보다 더 필요한, 그래서 반드시 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들 돌봐야 하는 의료진이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입니다. 생산량 늘리는 것도 또 그걸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나눠주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인공투석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치명적인 고령의 기저질환자들이지만 이들에게도 마스크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된다면 주위에 많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병원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원에선 마스크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 지난달 말 업체에 5천 장을 어렵게 주문했지만 이번 주 안에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직원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재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투석 환자들은 약국에 가서 줄을 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우체국, 마트 같은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면서 동네 병의원의 물량 확보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병원보다 저희가 그 하나로마트나 그런 데를 먼저 연락을 해서 잡아놓은 게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병원들이 또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의료기관도 공적 판매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급량이 턱없이 적고 그나마 제공된 마스크의 90%는 수술용입니다. 어제 의사협회를 통해서도 병의원의 마스크가 일부 풀렸지만 물량은 8만 장에 불과했습니다. 의사 장터 통해가지고 저희 회원분들에게 예약을 해가지고 봤는데 접수를 한 거의 8,000분 정도 하셨는데 실제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한 1,600분 정도. 공적 판매량을 늘려 일반 시민이 마스크를 편하게 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진과 기저질환자 등 마스크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이 돌아가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한몫 챙기려는 나쁜 범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량이라서 버려야 하는 마스크를 정상인 것처럼 속여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폐기물 업체입니다. 포대 속 마스크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모두 성능이나 재질 면에서 식약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폐기 처분된 것들입니다. 폐기물 업체 대표 A씨는 이러한 마스크들을 사들여 지역 내 약국을 통해 불법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이곳 업체에 쌓아뒀던 불량 마스크 8천여 장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의약안전처 검사에서 성능 미달로 확인된 불량 마스크를 킬로그램당 250원에 사들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진천군의 한 약국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약국은 개당 2,000원에 불량 마스크를 판매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약국 직원 B씨는 A씨의 부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약사와 직원 B씨가 이번 일에 모두 가담한 것으로 보고 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좀 달라 그러더라고. 골라서 줬어요. 뭐 직장 수준을 불처럼 내가 유통시킨 거니까. 충북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매점 매석이나 마스크 사기와 관련돼 20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만큼이나 이제 중요해진 게 마스크를 잘 버리는 겁니다. 한번 쓰고 난 마스크는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JTBC 주혜인 기자가 이걸 버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 한쪽에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군데군데 눈에 띄는 하얀색. 가까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많이 가지고 착용하고 다니니까 길가에 있어요. 쓸다 보면.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수거함에는 사용한 모양 그대로 펼쳐서 버린 마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방금 전 이곳 앞에서 주운 마스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쓰레기 봉투 안에 버려도 제대로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리마다 마스크 쓴 사람들 뿐이지만 어떻게 버리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안 받았으니까 누가 뭐 교육을 시킨 사람이 있어, 누가 뭐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어, 모르잖아. 전문가들은 사용한 마스크는 손이 겉면에 닿지 않도록 접어서 소독제를 뿌리거나 안전하게 밀폐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스크 겉면은 세균 바이러스가 오염될 수도 있고 본인이 뭐 환자라면 마스크 안쪽 면도 오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밀폐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버리는 것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대학교가 대구, 경북 출신 학생들을 상대로 증상이 없어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음성이 나온 학생만 등교를 허락하겠다는 건데 대구, 경북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에 사는 모든 학생을 생활관으로 이송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생활관에 3일간 격리하겠다. 전북대 총장이 오늘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증상이 있든 없든 대학병원이나 자비로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은 학생만 등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출신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고 거주지가 대구 경북인 이유만으로 학생들 보균자 취급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음성하기서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는데 무증상자까지. 학생 커뮤니티엔 비판글이 이어졌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학 측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라고 해서 차별해서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학생 보호 차원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부가 자율격리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었거든요. 지금 대구 경북도 위험 지역으로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전북 지역엔 환자가 많지 않아 검사 여력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증상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진단서를 받는 거는 실효적 의미가 전혀 없다. 지금 시점에서 시점을 끊어서 검사를 했을 때 괜찮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럼 향후에도 괜찮을 걸 담보를 해주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교육부는 대학이 특정 지역 학생을 전수 검사하도록 하는 지침은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 여성이 보건당국에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신천지 과천 예배에 참석하고도 그런 적 없다고 하거나 자율격리했다면서 사실은 매일 피부관리실에 출근했던 건데 당국은 접촉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 건물.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상가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48살 중국인 여성 A씨가 어제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섭니다. 신천지 교인인 A씨는 지난달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과정에선 과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16일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어제 인천시로부터 역학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예배를 본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후 자율적으로 격리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A씨는 예배 뒤 지난 2일까지 2주 동안 12차례나 피부관리실 문을 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10시에 퇴근할 때는 서로 먼저 가면 얘기를 해야 가거든요. 다행히 그날도 연락만 하고 간다고 하고 그냥 가서 다행이었는데. A씨는 이 2주 동안 34명과 접촉을 했고
이 가운데 피부관리실 이용객은 현재까지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는 A씨가 예배 참석 이후 2주 동안 피부관리실 영업을 해온 만큼 A씨와 접촉한 이용객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며칠 전 추미애 법무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장관이 검사냐고 따진 건데 추 장관은 국민이 요구한 거다, 시급한 문제다라고 맞섰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신천지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지시한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결정할 사안에 왜 장관이 나서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추 장관이 국가기관이 합심해 대응하려 한 조치라고 답하자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밀행성,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은밀하게 해야 할 압수수색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바람에 신천지 측에 알려준 꼴이 됐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다시 시급성과 국민 여론을 공개 지시의 이유로 들었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다 지자체장들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왕이세요? 여왕이세요? 윤석열 총장이 거역했습니까? 국민들 80%가 지지하면 검찰이 해야죠. 수사 방법 중에 하나인 콕 찍어가지고 압수수색을 지휘한다? 검사세요? 검찰총장이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건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아직도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 때를 놓친 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상당히 실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압수수색에 반대하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신천지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코로나19로 되도록 밖에 나가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서 외식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식당 10곳 가운데 9곳은 손님이 크게 줄었다는데 유명 맛집들 사정도 비슷합니다. 한서현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이름난 먹자골목에 인적이 딱 끊겼습니다. 200석 넘는 갈비집엔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뒤에도 좀 손님 하나도 없어요. 원래 우리 꽉 차거든요. 장부엔 취소돼 지워진 예약들만 빼곡하고 3월엔 아예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터진 뒤로 다 취소요. 2월달에 처음에 계속 다 취소. 아예 이제 인자부터는 아예 없잖아. 한 건도 없잖아. 30년간 꾸려온 유명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도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손님상에 이게 이렇게 앞에 한 점씩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요.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드문드문 찾아오는 손님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왔다가도 이제 소독을 해야 되고 불안하니까 또 닦아야 되고. 응?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가게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 외식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전후 2주간의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85.7%가 고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8일 신천지 교인인 31번 환자가 나온 직후엔 하루 평균 매출이 32% 이상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취를 감췄던 일회용 컵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네, 근데 일회용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객들이 머그컵 사용을 불안해하자 환경부가 최근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가한 겁니다. 칼퇴근, 노회식 바람에 가정 내 음주 횟수가 늘면서 편의점과 마트의 주류와 안주 판매는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얼어붙은 내수 살리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11조 7천억 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선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체계 보강에 2조 3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2조 4천억 원, 또 가장 많은 3조 8천억 원은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에 대한 소비 쿠폰 지급 등 생계 지원과 소비 활성화에 투입됩니다. 상황이 시급한 만큼 국회 통과 후 2달 안에 약 8조 원을 서둘러 집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화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선 최대 월 22만 원의 소비 쿠폰 4개월분을 저소득층 138만 가구 189만 명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소비 쿠폰은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도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의 소비 쿠폰을 받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도 4개월간 총 보수의 20%씩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 기준 1등급을 받은 가전기기를 사면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가격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예산을 4,800여억 원 확충하는 등 고용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추경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10조 3천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서고 올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당초 예상보다 1.4%포인트 높아져 4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서 어린이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경호 기자, 지금 현장은 거의 다 정리된 것 같은데 처음 불이 시작된 게 그럼 언제쯤인가요? 네,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제 뒤로 4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이 보이실 텐데요. 이 건물 3층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 집안에 있던 7살 여자 어린이와 4살 된 남자, 여자아이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숨진 어린이들은 외사촌 사이로 외할머니 집에 왔다가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불이 났을 때 그 안에는 어린 아이들끼리만 있었던 건가요? 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취재한 이웃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불이 났을 때 집에는 아이들만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이 외할머니와 아이 어머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난 것 같다는 게 이웃들의 말입니다. 한 이웃은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모습이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자주 눈에 띄었다고 전했습니다. 불이 난 주택 거실 입구에서 전기난로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유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내일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화재 현장에서 SBS 민경호입니다. 오늘 새벽엔 충남 서산에 있는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공장 근로자와 마을 주민 56명이 다쳤고 또 주변에 있던 건물들도 많이 부서졌습니다. 이 내용은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너머로 강렬한 섬광이 번쩍입니다. CCTV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몇 초 뒤 다시 폭발이 일어나면서 커다란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충남 서산 대상공단 안에 있는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270명 넘는 소방관들이 투입돼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2명과 마을 주민 44명이 다쳤는데 머리를 다친 근로자 1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인 줄 알았지 그냥. 팍 터지면서 불꽃이 팍 튀더라고 또 밖에서. 뭐 전쟁 났나 뭐나 폭발했다 이러더라고. 1km 안에 있는 건물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천장이 내려앉거나 외벽이 뜯겨나가는 등의 큰 피해를 봤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나 이렇게 곳곳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식당 안에 있는 책상과 의자까지 무너져 내려 당분간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황당하죠.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피해를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소방당국은 원유 정제물인 납사를 분해해 고압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관이 터진 걸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화학 공장이었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오염물질 누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승합차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근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또 오늘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는데도 법사위를 통과한 겁니다. 내일 본회의 통과 역시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과 항만에서 대여 반납한 경우에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초단기 렌터카 사업인 현행 타다 서비스는 금지되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타다는 합법적인 초단기 렌터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타다 금지법 추진에 힘이 빠지는 듯했지만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 사업에 렌터카도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며 타다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상생 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 모두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서 만든 안입니다. 국토부는 타다가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사들여 플랫폼 운송 사업자 자격을 얻으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소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타다 서비스를 문 닫게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현행 타다 서비스는 사라지게 됐지만 플랫폼 운송 사업으로서 타다가 달릴 수 있을지는 기여금의 규모와 면허 총량제 등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청와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에도 깊숙하게 관여하면서 김 위원장의 분신 같은 역할을 했던 김여정이 이렇게 거친 말을 하면서 직접 나선 이유는 뭘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는 청와대를 향한 독설이 가득 찼습니다. 북한군 타격 훈련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던 청와대를 향해 전응하다, 바보스럽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 등 노골적인 조롱과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남한 정부가 동족보다 동맹을 중시해왔다는 말에서 남북 관계보다 한미 동맹을 우선시해왔다는 불만이 묻어납니다. 김여정 명의 담화는 이번이 처음으로 독자 입장을 낼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동시에 다름 아닌 김여정이 청와대를 겨냥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김여정은 재작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분신처럼 청와대를 오가며 메신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대통령께서 마음 많이 챙기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담화를 발표한 것은 지금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만을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청와대는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고 통일부도 말을 아끼며 상호 존중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따로 언급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남북이 상호 존중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비아냥에도 정부가 대응을 자제한 것은 남북 협력을 염두에 둔 때문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냉랭한 분위기가 다시 확인된 만큼 남북 협력이 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내일 오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때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거쳐야 합니다. 또 싱가포르는 오늘 밤 자정부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빗장 건 곳은 93곳에 이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미국행 항공기 탑승자들. 내일 오전 11시부터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탑승 불가입니다.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대구, 경북을 방문했는지 등도 확인하는데 이 문진 과정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도 역시 탑승 거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미국은 아직 한국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를 찾은 해리스 미 대사 발언처럼 우리 방역 대응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I think it's indicative of the fact that Korea is leading in the global fight. We're very impressed with all that Korea is doing. 오늘 밤 자정부터 한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싱가포르를 포함해 한국발 입국을 막거나 제한하는 곳은 93곳입니다. 세계 곳곳에 격리된 국민은 1,160여 명인데 이 중 270여 명이 격리된 베트남에 외교부는 신속대응팀 파견을 추진 중입니다. 시설 격리를 최소한 자가 격리로 돌리고 한국 귀환 수요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신속대응팀 자체가 자칫 2주 격리되지 않도록 베트남 정부와 사전 조율 중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일본은 오늘 환자 숫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7월 24일에 막을 올릴 수 있을지 말들이 많습니다. 일정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일본 정부도 처음으로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올림픽을 올해 안에 개최할 수 없을 때뿐이다. 하시모토 일본 올림픽 담당상은 IOC와 맺은 이런 계약 내용을 거론하며 7월 도쿄올림픽의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この解釈によっては延期ということは2020年中であればということに取れる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けれども 코로나 사태에도 올림픽 개최 일정엔 변화 없다던 일본 정부가 연기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시모토 장관은 그러면서 IOC가 도쿄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5월 말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IOC는 올림픽 안전에 문제 있다 판단할 경우 최종 결정 2달 전까지 도쿄 측에 취소 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즉 최종 결정 2달 전인 이달 말까지는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자신 없으니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토머스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 조직위, WHO 등과 함께 코로나19 특별 전담팀을 설치했다며 올림픽 성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 지역 감염 확산 사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준 거라는 해석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대 야당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총선 메시지를 담은 옥중 서신을 내놨습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가슴을 울린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고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자중하고 죗값을 치르라거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슴이 아프다는 말로 시작해 대구 경북 지역을 언급하며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그 뒤 편지 내용은 모두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에 실망도 했다면서도 보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통합당으로 보수 세력이 뭉치라는 주문인 겁니다. 지난 2017년 3월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외부로 정치적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을 하셨던 걸로 알고 계셨고 최종 의견 발표가 있으시다고 결정하신 것은 오늘 접견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며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자유공화당 등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결단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통합당을 이끄는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면서 오늘의 뜻에 부응하겠다는 다짐까지 내놨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파렴치, 선동 같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옥중에서 해야 할 일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죗값을 치르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속력 강화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국민적 반감만 살지. 보수 진영 앞에 총선을 42일 앞두고 나온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옥중 정치 행보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비례대표 후보들을 1차로 추렸습니다. 올해 초에 임명됐던 양정숙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도 포함됐는데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서 임명된 인권위원직을 42일 만에 그만두고 나온 겁니다. 통합당에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금품 제공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양정숙 변호사가 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된 건 지난 1월 13일입니다. 독립기관인 인권위의 위원인 만큼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쳤습니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3년 임기의 인권위원직을 돌연 그만뒀습니다. 임명 42일 만에 그만둔 이유는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제 면접을 치른 양 변호사는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 1차 관문 통과자 48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인권위원직을 총선용 스펙 쌓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양 변호사는 인권위 관련 일을 오래 했는데 권고 수준에 그치는 활동에 한계를 느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전 판사를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이수진 대 나경원 판사 출신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다른 관심 지역인 서울 광진을에선 통합당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역 구민인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2년에 걸쳐 명절 때 모두 합쳐 120만 원을 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004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됐는데 이 법은 당시 오세훈 법으로 불렸습니다. 오 전 시장은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명절 때 10만 원 정도씩 건넨 일이 처벌받을 일이냐고 항변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우도 근처 해상에서 선원 8명이 탄 어선이 화재가 난 뒤 침몰했습니다. 선장과 갑판장은 사고 해역을 지나던 어선에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1명과 베트남 선원 5명 등 모두 6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경은 실종 선원들의 생존 가능 시간을 34시간으로 보고 항공기 넉 대와 함정 30여 척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